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는 진지게 찍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오늘 올릴 영상은 요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그냥 알티스 중에서 뭐 제목이 올리겠지만 일본에서 만든 알티스 글러브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츠지라는 친구가 만들었고, 그러니까 IP 셀렉트 쪽 그 사람이 만든 거니까 요 제품은 이제 토고랑 동일한 토골의 18 모델이랑 같은 사이즈라고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알티스에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610 패턴, 즉 박민우 선수가 610 패턴을 쓰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그 치지가 만들어낸 글러브. 이 글러브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가 다르고 기존의 알티스와 알티스 재팬과 이제 뭔 차이가 있는지,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만든 사람은 다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특징들에 대한 설명을 할 거는데, 일단 양해를 구하는 게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중간에 맑은 콧물이 쭉 하고 나올 수 있어요. 네, 극혐할 수도 있겠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자, 뭐부터 설명할까요? 이거부터 한번 먼저 설명을 해 볼게요. 네. 자, 얘는 출시되기로는 L58, 즉 김지찬 모델로 출시가 됐어요. 하지만 스펙은 기존의 알티스 스펙이 아닌 IP 토고 선수 모델로 제작이 됐다는 거죠. 토고 18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차이는 뭘까요? IP 셀렉트에서 토고는 마치 IP의 뭔가 이렇게 프라이드, 최고 정점, 뭔가 가장 하이엔드의 초 기술의 접점이라고 걔네들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그래서 토고 모델은 제일 비쌉니다. 물론 약지고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이게 토고 모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킵 가죽으로밖에 오더가 안 되고요. 그리고 오더 가격도 제일 비싸요. 풀 오더라 그래서 7만 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기성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토고 모델이 제일 비싼 거 아실 거예요. 네, 내야수용 중에서는. 그래서 그 토고 모델을 써보고 싶은데 사실 1호 모델은 좀 작고 18 모델 조금 더 큰 5mm 큰 거니까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가장 걔네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사이즈의 밸런스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걸 써보고 싶어. 근데 너무 비싸. 그럴 때는 이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색깔이 뭐 저는 단색이 좋아요, 똥색이 좋아요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가죽은 이제 얘는 스티어 가죽이 쓰였어요. 근데 올해 알티스 제품들을 보면 이 검정색 스티어가 정말 단단하고 잘 나왔어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킵이라 그래도 속을 만큼 정말 검정색이 단단하게 잘 나왔고요. 그 세토 쪽의 가죽이죠. 세토 가죽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스티어 제품들에 비해서 이 검정 가죽이 되게 퀄리티가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찌됐든 가죽은 스티어긴 하지만 정말 표면 질감이나 가죽 질감 정말 잘 나왔고요. 그리고 토고는 IP 셀렉트로는 스티어로는 오더가 아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어로 오더를 하고 싶다, 그 패턴을 가지고 조금 낮은 가격을 써보고 싶다면 이 제품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약지고리가 들어가 있고요. 출시는 순방향으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재근이도 마징가도 저한테 얘기했듯이 이거는 베스트는 역방향의 제방끈을 빼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추천을 했고, 저 역시도 길들여 본 바로는 이게 한 3개인가 4개째 길들이는 건데 거의 이 방식대로 해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카페에서 한번, 저희 카페에 옛날 사진, 토고 모델 순방에서 제방끈까지 넣어서 가공한 적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패턴을 그렇게 역방에다 제방끈을 빼는 게 베스트라고 하지만, 그러려면 이거와 관련된 사용법도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18 사이즈의 토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은 김지찬 모델. 약지고리가 있는데 약지고리의 개념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약지고리를 넣는 이유는 뭘까? 여기를 힘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딱 잡아주기 위해서요. 그랬을 때 내가 공을 캐칭을 한다. 이 성태가 나오면서 코어를 이용해서 물어주는, 궁극적으로 다른 손가락을 잘 쓰기 위해서인데, 약지고리가 임으로써 각은 유지하지만 힘은 빠져요. 핸들링이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척 쳐지는 건 아니고 가볍게 쥐고 있을 때 글러브가 손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빠르게 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약지고리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고리 위치를 이 반지 놓는 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다 넣거나 이 고리가 이 관절 중간에 껴진다면 착수를 조금 변형해서 정말로 앞만 넣어도 반지까지 안 넣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두 번째 관절에 넣어야 되긴 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바닥이 좀 좁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긴 하는데 그래서 손이 좀 작으신 분들 중에서 즉 스몰에서 미디움 사이 아니 미디움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약지고리 위치를 보시면 잘 맞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왼손은 사실은 라지보다 크거든요, 제가. 근데도 제가 이 손님에 맞춰서 고리를 좀 넓혀드렸더니 딱 위치가 반지 고리 위치까지는 와요. 이 관절에는 걸리진 않아요. 예.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토고 모델을 이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한때는. 그 이유가 뭐냐? 글러브를 세로 방향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디귿자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글러브가 되고 이게 자꾸 튀니까 어때도 눌러서 말고 운동장 항아리 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엄지랑 검지랑 웹 아래쪽에 박히는 그런 모양으로 쓰셔서 토고 모델을 좀 어려워하셨는데 사실 저희 공방 손님들 중에서 토고 모델 쓰시고 나서 많이 재미를 느끼신다라든가 물론 실전에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포지션에 따라서 뭐 서들 본다는 못 쓰겠지만 쇼세간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글러브가 작은데도 충분히 이런 데 걸렸을 때도 힘을 받고 막 태그했을 때 안 빠지고 이런 경험들 그리고 정말 핸들링 했을 때 잘 물리고 공 빨리 빠지고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저랑 3, 4년 이상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웬만한 이제 쉬운 패턴들을 다 써보셨으니까 도전을 하셨는데 이거를 씀으로써 되게 뭐랄까 글러브에 대해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셨고 그게 결국에는 그 앞에 쉬운 거에도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인생 무상 되는 거예요. 인생 무상 그래서 글러브 그냥 맨손으로 공 잡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고 모델 그리고 이 일본판 김지찬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섰을 때 편안하게 손을 넣었을 때 글러브가 가로형이다. 이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로형은 땅볼에 잡을 때 가로형, 세로형, 중립형.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가로형이고 똑같이 넣었을 때 이 정도가 중립형이고 이 정도가 세로형. 이게 각도가 바뀐다 그랬죠. 토고는 완벽히 가로형입니다. 잘 모르시면 앞에 IP 셀렉트 토고와 관련돼서 IP 셀렉트 글러브 그리고 왜 일본 선수는 허벅지에 글러브를 누르나 그 영상에 다 언급돼 있었어요. 되게 초창기에 올려놨어요. 그걸 못 보신 분들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참고하시면 이 글러브를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가로형, 세로형, 이거 세나글에 다 나온 얘기예요. 종형, 횡형에서 세나글 파트 16인가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이런 완벽한 가로형의 글러브를 쓰시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손목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글러브가 엄지가 개입이 돼서 공이 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안 새려고 담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얘를 물에 빤다라든가 비빈다라든가 차라리 반접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반접이를 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너무 좁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만드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가로형, 세로형 패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는 기본은 동일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글러브의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면 아무래도 그 권장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이 글러브를 잘 이해하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죽어도 이거 뭐야 한 칸 반 저는 2칸 반 3칸 반을 하고 싶어요. 길들이고 싶어요. 그럼 저는 대체 글러브의 칸수가 뭔가요? 이게 몇 칸이게요? 이거 한 칸 반, 2칸 반, 3칸 반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는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다른 글러브를 쓰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얘가 만들어진 거와 반하게 쓰려면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글러브 형태가 많이 망가진다라든가 아니면 걔가 갖고 있는 장점을 많이 사라지게 만든다라든가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야 글러브, 내야 수비 잘하고 싶으세요? 외야 글러브 쓰세요. 올라운드 글러브 쓰세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야 글러브를 샀고 토고라는 패턴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얘를 샀으면 얘에 맞춰 써야 돼요. 토고를 사는데도 똑같이 2칸 반, 3칸 반 뭐 겐다 구형을 사도 그거 신형을 사도 그거 사카모토를 사도 그거 물론 그래서 얻어 걸려서 될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렇게 내려잡는다
라고 접근을 한다. 아니면 내가 캐치볼을 하는데 자꾸 튀어. 볼을 잡는데 자꾸 놓쳐. 그래서 이걸 더 이렇게 내려서 안정적으로 담아야지라고 하다 보면 얘는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생기고 얘는 나랑 안 맞아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려잡고 싶다라는 개념, 즉 언제죠? 우리가 담는 동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왜 일본 선수는 새끼손가락을 허벅지에 대고 누르는가 라는 영상에 나왔죠. 허벅지에 대고 누르잖아요. 즉 오비키 선수 영상 보도 되게 막 감고 있잖아요. 손가락도 연결하는데 그거는 그 선수의 종특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선수의 글러브 봤을 때 여기 포구면에 물리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 선수의 글러브 안에 손 모양은 동일한 거예요. 그거를 먼저 캐치하신 다음에 외형을 추구해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글러브는 즉 아랫벽과 윗벽이 치환된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주는 게 수평이라면, 만약에 약간 세로 방향으로 나오는 바깥쪽 아니면 살짝 세로 방향이 됐을 때 담는 동작에 나왔을 때 이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담는다 그랬을 때는 즉 이 벽이 같이 덮어지면서 담는 식으로 담으면 충분히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엄지가 개입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상지학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힘을 쓰는 손의 모양은 어떻게 된다? 하나, 이게 1단계예요. 즉 우리 악력 필서도 이거 2단계가 둘, 3단계는 뭐죠? 엄지가 이렇게 돼요. 엄지 관절은 어디라 그랬죠? 이까지 꽉 잡은 상태에서 엄지 들어가면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태권도 주먹. 우리 멱살 잡을 때, 물체를 쥘 때, 강하게 잡을 때 손 모양이 이거예요. 즉 잼이에요. 그럼 공을 잡는 메커니즘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해서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고 하 하고 있을 때 바닥에 뭔가를 쳤을 때 아랫벽과 윗벽을 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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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셋.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지가 하, 셋. 이거다. 기억나시죠? 그 동작만 구현해 주시면, 즉 캐치업을 할 때 글러브는 기본적으로 가로다. 우리가 아무리 땅볼 잡을 때 세로형, 중립형, 가로형을 둬도 기본적으로 가로다. 즉 내 손가락의 지면과 수평된다를 기본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글러브를 접근하시면, 포핸드는 뭐죠? 몸이 들었을 때 제가 그랬죠. 곰발바닥, 소발바닥은 실제로 캐치볼 할 때 사라진다 그랬어요. 포핸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세로고요. 백핸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포핸드는 팔뚝의 회전, 백핸드는 어깨 회전. 그랬을 때 어깨가 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 편안한 상태에서 글러브를 열을죠. 그럼 뭐예요? 엄지가 돌아봐야 이것밖에 안 돌아요. 즉 팔뚝의 회전. 그럼 이 이상 돌 수 있어요? 사람 팔뚝은 180도밖에 안 돈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늘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깨가 들어갔어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글러브 손가락 아래에 있으니까 열어. 그럼 뭘? 손목이 아니라 팔뚝을 연 거죠. 편안하게 팔뚝을 열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엄지에 내전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엘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엄지가 내전이 되는데 얘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럼 이렇게 공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맨손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잡고 엄지를 따봉한 상태에서 락이 걸렸죠. 팔뚝이 어디? 팔뚝에. 그럼 공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락 걸렸으니까 공이 들어온다. 락을 풀어. 받는다. 받는 드릴. 핸들링, 롤링. 롤링은 굴절이다. 받는다.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돌아가게. 그럼 칠 때는 어떻게 되죠? 친다. 우리 방망이 칠 때도 이렇게 친다 그랬죠? 그 동작을 인지를 하시면, 즉 손목이 살아있는 자세에서 백핸드. 자, 우리가 가슴 앞에서 두 손으로 잡는다. 이 실장 너는 앞을 보라는데 이렇게 된다. 요건 나중에 벡터 개념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다. 어떻게 되죠? 즉 포켓면이 보이는 각도로 왔을 때는 아랫벽 윗벽 물어주는 거고, 더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웹이 면이 보이는 상태, 즉 글러브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힘을 잡듯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잡듯이. 이게 포켓. 그게 뭐예요? 빠질 때, 여기보다 더 붙었을 때. 그러면 적당히 왔을 때 백핸드 포켓. 그러면 정면으로 봤을 땐 볼집, 포핸드는 볼집, 아래 웹 포켓 다. 그랬을 때 아랫벽 윗벽이 이렇게 물리는 과정이, 즉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포핸드일 때 뭐죠? 팔뚝이 돌아서 이루어지는 거죠. 팔뚝이 돌아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손목을 세우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죠? 잡을 땐 어떻게 잡았어. 근데 낮게 오면 어떻게 되죠? 팔뚝의 회전이 아닌 이렇게 잡는 사람들은 어깨 회전을 넣죠. 어깨 회전을. 그러니까 내 무릎도 높이고. 백핸드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손목이 어떻게 제껴져 있죠. 웹이 보이는데 얘를 아랫벽 윗벽으로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오므리게 되니까 타고 나가는 거죠. 웹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고 모델은 기본적으로 핸들링 롤링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더 연습을 하실 분들이 그걸 내 몸에 익히고 싶은 분들이 이 모델을 쓰면 좋다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옛날에 말씀드렸을 때 글러브가 넓다 좁다 말씀드렸죠. 넓다는 뭐예요? 바닥이 넓다. 이 팜 사이즈 폭이 넓다 좁다. 이 아래 검지 끝에서부터 새끼까지가 길다가 결국 바닥이 넓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바닥이 넓은 거 예전에 트레이닝 글러브 할 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트레이닝 글러브를 꼈을 때 우리의 손 모양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트레이닝 글러브 어디였지? 네. 트레이닝 글러브가 작은 트레이닝 글러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을 잡을 때 트레이닝 글러브로 딱 요로 잡겠죠. 요만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길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이 비율이 다를 수도 있고 바닥이 넓다가 뭐였어요. 즉 잡은 상태에서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비율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넓어진 거 글러브라는 게. 그러면 팜 사이즈 폭은 더 넓어지겠죠. 얘는 좁으니까 더 넓어질 거고 더 넓어질 거고 뭐 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태생적으로 넓은 각도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외야에 가까울수록 올라운드 외야 가서 바닥이 넓어진 거고 내야에서도 좀 깊은 글러브라고 소위 말하는 것들이 좀 넓어지는 거고 길이는 이게 한 9인치 되거든요. 10인치, 11인치, 12인치 가는 거고 엄지 각도는 이 상태에서 얘가 앞을 보지만 이 각도가 더 올라오는 즉 이게 뭐예요? 외야 이게 뭐 투수 이게 내야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포수. 그래서 아랫벽, 윗벽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포수, 내야 글러브의 엄지 각도에 따라서 아랫벽이 깊다, 얕다가 결정된다. 새나글의 글러브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토고를 꼈을 때 보면 손등을 보면 포켓이 깊어요. 여기 보시면 검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깊어요. 충분히 깊어요. 얕은 글러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겁나게 때리시는데 여기 다 보강 들어가 있어요. 안 밀려 나와요. 이게 뒤로 제껴지면 큰일 나요. 이게 제껴지면 웹으로 다 타고 들어가요. 이게 포켓에 걸려서 딱 물었을 때 웹에 안 걸리게끔 여기 딱 물어줘요. 그래서 토고는 포켓이 얕은 글러브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포켓의 깊이는 깊은 글러브예요. 대신에 팜 사이즈 폭이 이렇게 넓은 글러브가 아니죠. 아래에 비해서 위에 포켓이 위에 볼집에서 포켓으로 와서 좀 좁아지는 형태. 근데 손바닥면은 좀 넓어요. 그래서 빨리 뺄 수 있다. 지금 뭐죠? 우리가 뺄 때 이렇게 뺀다. 우리가 박수를 쳐도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사실 옛날에 우리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왜?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공을 이렇게 잡아서 뺀 것보단 이렇게 받아서 빼는 게 더 편하게 빼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박수 치듯이 들어가라고 레슨장 가면 젊은 코치님들이나 프로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그러신 분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되게 편안한 손을 강조할 거예요. 이렇게 안 떨어지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옮기는 거죠. 그리고 같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토고 선수가 뭐라 했죠? 마지크쇼, 그러니까 매직쇼처럼 공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바로 옮긴다. 그걸 하는데 실제로 그 토고 감독 영상 볼 때 원핸드 싱글도 똑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져 물어서 옮기는. 그래서 제가 공 때릴 때 쳐다보고 때리지 말고 박수 치듯 제자리. 기억나세요? 짧다, 길다. 기억나세요? 즉 우리가 맨손 연습할 때 제자리 든다, 들다. 기억나시잖아요. 이거 들 때 들어가면서 닿는 순간에 굴절하면서 잡는다. 그러면서 빨 때 내가 몸을 쓰면 뒤로 빠지는 거고 다리까지 빠지면 더 빠지는데 대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토고 글러브, 즉 김지찬 글러브 일본판 알티스 토고 모델을 베이스로 한 김지찬 모델의 사용법과 특징이었어요. 나머지 특징들은 기존에 나온 토고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가볍고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토고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 아무래도 좀 물성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라는 거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라는 거죠. 얘는 610. 그러면 아이고 콧물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이런 알티스 6103 사면 되잖아요. 그럼 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설명을 드려야겠죠. 굳이 돈 들여서 킵도 아닌데, 킵은 알티스에서 내가 오더 내면 49만 원인데 얘는 스티어인데 왜 그 돈을 태워야 되냐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죠. 근데 이 글러브와 이 글러브의 이제 차이를 설명드릴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 십자입까지 같이 해볼게요. 네, 이거는 공방에 오신 분들 많이 껴보신 거죠? 그리고 요거는 삼성 라이온즈 김호진 선수 글러브 만들 때 제가 추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네, 이제. 예, 5개 만들었는데 하나 남았어요. 자, 웹 모양이 다르죠. 네, 십자입과 이 막힌 웹의 차이는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새 거인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사진상으로 보셔도 아실 수가 있어요. 요 라인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 라인. 얘가 어때요? 좀 더 내려가 있죠, 이렇게. 얘는 딱 손을 댔을 때 보시면 끝이, 손가락 끝이 어떻게 돼요? 더 연장해 보면, 일로 날아가고 있고, 얘는 감싸지고 있죠. IP 셀렉트 글러브를 썼을 때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손가락이 좀 두꺼우신 분들. 손가락 두께가, 이 두께가. 그리고 손볼이 좀 많이 빵빵하신 분들. 그리고 손이 좀 크신 분들이 IP 셀렉트를 조금, 그러니까 크면 아무래도 빵빵하잖아요. 얇고 기신 분들은 되게 괜찮으신데, 전체적으로 손가락 두께감이 있으신 분, 손에 두께감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불만족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일까요? 내가 조작을 할 때는 관절이 써지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가 타이트하니까, 즉 우리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글러브가 부드러워진다라는 건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우리 칸가루 장갑, 가죽 장갑 있죠? 겨울에 쓰는 가죽 장갑. 새 거 사면 빡빡하죠. 계속 쳐. 버스 손잡이도 잡고 가방도 잡고 그러면 부드러워지죠. 왜 부드러워질까라는 거예요. 여기 주름이 가서, 아니요, 손가락 터널이 늘어나서예요. 그런 부분에서 손가락 터널의 피팅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IP 셀렉트를 처음에 접근할 때 이렇게 오므리시거나 이 끝이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되게 여기도 찡겨서 눌려 아프고, 막 잘 안 움직여지고 그런 고민을 하세요. 가죽은 정말 좋은데, 부드러운데 왜 공이 자꾸 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티스랑 가장 큰, 한국에서 만든 거랑 일본에서 만든 거의 차이는 뭐냐? 요 라인 폭이 다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포구면의 형성 모습도 얘는 조금 더 직사각형의 느낌이 같았다면, 얘는 여기서 이 아까 그 보여줬던 김치다 토구 같은 느낌의 라인, 요 부분의 포켓 모양이 약간 더 달라요. 그래서 어쩌다 조금 더 좁은 느낌이에요. 그럼 다른 패턴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알티스에서 이 패턴지를 그대로 보내주고 얘네의 색깔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아디다스 글러브 구형 5화의 갈색, 똥색, 빨간 마크. 그 당시에 이제 메드 인 재팬이죠. 근데 그 당시에 재팬에 박해 각인이 메드 인 재팬이 안 찍혀 있다라면 그 진짜 옛날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을 가공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유니크 스포츠 있을 때니까 한 15년 전쯤에도 그게 한참 그때 누구냐, 7번 쓰는 애, 그 집안 말이죠. 그 유격수 때문에 유행하긴 했지만 이름을 까먹었네요. 나이가 드니까 이름을 까먹네. 어쨌든 그래서 아디다스가 좀 유행을 했고, 일본에서도 아디다스를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든가 제트 스폰서들 중에서 아디다스로 갈아타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디다스를 주관해서 판매하는 데가 제트였거든요. 그래서 제트 글러브를 쓰던 사람이 아디다스로 갈아타면서 투수들이 아디다스가 막 이렇게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땐 제가 잘 눈치를 못 챘어요. 그 제품을 얼마 전에 가공을 딱 열어보니까, 하다케야마구나. 네, 패턴이 하다케야마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뜯어보면 다 알아요. 속 안에. 그리고 끈피. 네, 그 하다케야마 특유의 그게 끈. 그리고 좀 얇게는 썼지만, 열어봤을 때 내피 맞춤, 그리고 더 안에 보강,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딱 컴파운드 많은 거 다 똑같더라고요. 아디다스는 그 당시에 하다케야마 공장에서 야수용을 만들었구나. 밑에 얘기 아니에요. 야수 얘기예요. 즉 뭐냐면, 같은 패턴을 이 공장에서도 만들고 저 공장에서도 만들고 저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사람들의 뭔가 습관 같은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의 추구하는 방향들이 녹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알티스 기존에 610 쓰던 사람이 이걸 꼈을 때 사이즈, 즉 일본에서 IPS는 이만한 사이즈 안 나와요. 실제 이만한 사이즈 만들지 일본에는 잘 안 쓰는 사이즈인데, 이만한 사이즈에 이만한 넓이,
즉 610을 썼을 때 11.75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아톰즈 코리아에서 만드는 알티스가 11.75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사이즈는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체 사이즈 중에서 정말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IP 스타일이 녹아 들어가게 만든 거죠. 재밌어요.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냄새가 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죽이 되게 얇고요. 얇은 느낌이 나요. 진짜 얇지는 않겠죠. 근데 그 0. 몇 미리의 차이가 그러면 되게 민감하고 바닥도 가죽 질감도 역시나 좋아요. 분명히 얘도 킵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이비 가죽 이 가죽을 만져보면 확실히 요번 일본판 애들 만들 때도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즉 원판을 참 좋은 가죽을 잘 썼고요. 그리고 웹은 동일하게 IP 셀렉트 끼는 방식이나 알티스 끼는 방식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610을 썼을 때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여기가 좀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누구냐? 손이 좀 작으신 분들. 610은 참 좋았는데 저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 좁아져. 왜 좁아질까요? 손이 빠지면 이 손이 헐거워지면 자꾸 쥐게 돼. 바닥이 좁아진다라든가. 그리고 자꾸 이쪽으로 밀려나가서 얘가 늘어난다라든가 하셨던 분들은 이 라인도 좀 많이 얘네들이 많이 눌러져 있죠. 그래서 손이 작으신데 손이 작다고 작은 글러브는 쓰기 싫다. 그렇다고 410처럼 팜 사이즈 폭 넓은 건 절대 뭐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대안은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10을 잘 썼는데 오래 쓰면 쓸수록 조금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 쓰면 쓸수록 그 형태가 유지되니까 점점 좁아져. 왜? 내 손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제품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610 패턴과 410 패턴의 가장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마징가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닥이 넓다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610은 이쪽이 좀 올라간 글러브고요. 410은 넓더라도 이쪽이 긴 거예요. 그래서 410은 생각보다 요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이 좀 뭐랄까 엄지 검지 사이에 잡았을 때도 잘 박히는 느낌이 나는데 목이 이 610은 좀 더 많이 깊게 이게 공이 박혀져 들어가면서 이게 밀려나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포켓의 위치를 보면 검지중지 사이에다 놨을 때 위치가 내 검지중지 사이 여기 있죠. 볼집의 위치를 보면 즉 정확한 포고지의 위치를 보면 여기가 세팅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610도 가로형이에요. 그럼 얘 역시도 가로형이에요. 그래서 가로 캐치볼 할 때 정면 때 글러브는 가로다. 땅볼을 잡았을 때는 캐치볼 할 때는 가로다. 땅볼을 잡았을 때 얘는 어떻게 될까? 가로형이에요. 중립형도 아니고 세로형도 아니죠. 그래서 610 제품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여기가 많이 밀려와서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안 되니까 옆방에다 제방끈 반대로 빼고 반대로 이렇게 깊게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로형을 놨을 때 이 엄지 각도 자체가 이 넓이나 각도가 아까 김지찬에 비해서 날아가는 폭이 좀 덜하죠. 보시면 아시겠죠. 똑같이 수평을 놨을 때 얘가 더 많이 날아가죠. 얘 각도가.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윗벽 아랫벽에서 엄지의 각도에 따라서 각도가 날아가면 날아가서 확률적으로 포켓이 얕다.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가 깊어지니까 포켓이 깊다. 그래서 얘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고 바닥은 넓다. 팜 사이즈 폭은 이 얘보다도 요 포켓 부분은 더 넓고 아랫부분은 비슷해요. 그럼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힌다. 하지만 요쪽이 볼집이라고 인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럴 경우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엄지검지 아래쪽 요 사이 웹 아래 딱 여기 웹이 시작되는 그 지점 고기 밑에를 볼집이라고 보시고 다니는데 그래서 610이나 포켓이 이쪽으로 깊은 글러브들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포켓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포켓이 좀 좁은 거는 여기 있었는데 그 글러브 구조상 이쪽으로 가 있으면 공이 일로 쫓아가는 거예요. 점점 손에서 멀어지는 일이 생기죠. 여기 무시하시고 내 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검지중지 사이 안 떨어진다. 즉 아랫벽은 여기 윗벽은 여기 여기가 코어 나머지는 서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 손가락에 다 잡는다. 그 느낌으로 봤을 때 캐치볼 할 때 기본적으로 볼집은 일로 잡으셔야 된다. 이해 가시죠? 일로 잡으라면 뭐라 그러죠? 아파요. 계속 도돌이표예요. 왜 아프다 그랬죠? 이렇게 잡으면 즉 공을 아프게 손바닥으로 때리면 안 아픈데 손을 쫙 벌린 상태로 공을 때리면 아파요.
즉 글러브를 너무 검지색으로 벌리고 있으면 맞으면 아파요. 지문을 대고 있으면 뭐라 그랬죠? 여기 유격이 생긴다. 왜 손이 아프냐에 대한 영상도 앞에 올라져 있으니까 보세요. 유격이 생겨. 제가 세게 때려볼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놨을 때 아랫벽에 뭐가 있죠? 펠트가 있죠. 그러면 펠트 높이 때문에 여기에 공간이 더 생겨요. 그래서 빠른 공을 캐치볼 할 때 곰발바닥, 소발바닥 이거는 사라진다 그랬죠. 실제로 캐치볼 때. 그럼 몸이 옆으로 틀면 포핸드, 즉 팔뚝 회전 아니면 어깨 회전으로 백핸드가 존재한다 그랬죠. 백핸드 할 땐 뭐라 그랬죠? 락 풀어, 락 풀어. 그럼 여기서 어깨가 돌아가고 락 걸렸어요. 락 여기 걸린 거예요. 여기 락 손목을 하나도 안 썼어요. 공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 걸렸을 때 포켓에 들어왔죠? 그럼 면이 이면이라 그랬죠? 이면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물어, 코어, 즉 이면에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 힘 쓸 거예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쪽 포켓으로 왔을 땐 포켓에 가까운 손으로 물어주는 거죠. 즉 내가 즉 코어를 하만 해주면 다 손가락이 다 써지면서 어떻게 되죠? 이만큼 놓은 거예요. 제가 돌린 것처럼 보이죠? 저 이만큼 돌린 거예요. 즉 하만 해주면 여기에 걸려요. 그러면 더 안 아파요. 더 안 아파요. 그리고 절대로 찢어질 일도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땅볼 역시 마찬가지 가로형이에요. 우리가 캐치볼로 손목을 제끼고 죽고 이렇게 저는 가로로 캐치볼을 하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 많아요. 손이 이렇게 되신 분들 왜? 평소 캐치볼을 이렇게 하시니까 옆에 손목이 제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힘을 쓸 때 저는 얼마 전에 UDT 막 그런 칼 연습하는 거 그 단검으로 싸우는 거 봤더니 칼을 뺐을 때 방법이 뭐냐? 이렇게 꺾으면 돼요. 손목을. 그러면 악력이 풀려서 칼을 놓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손목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백핸드 잡을 때 손목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럼 놓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손목을 뒤로 제껴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힘이 이제 뒤로 제끼기는 힘들겠죠. 앞으로 굴절하는 게 더 쉽긴 하지만 내가 딱 제낀 상태에서 공 잡아보세요. 이 관절을 제대로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관절의 경직 때문에 손끝에 감각이 떨어져요. 손목에 힘을 빼면 잘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잡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즉 능동적으로 손목을 제끼시는 분들은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가락으로 잡아요. 이 공방 오셔서 상담받을 때 캐치볼 하듯이 아니 맨손으로 공 잡아보세요. 제가 매일 했을 때 이렇게 잡는 분들 태반이에요. 네, 이렇게 공이 날라오면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제 말씀드리죠. 엄지표, 새끼 때, 약지 때 놓치는 거예요. 아랫벽이 여기 빵빵한데 윗벽이 일로 잡아야 돼. 그럼 또 그러죠. 손바닥이 아파요. 똑같은 얘기 레퍼토리. 힘 빼.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죠. 검지표요. 아파요. 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받아, 친다, 받는다. 캐쳐랑 똑같죠. 받는 거. 스트라이크 딱 받는 거고. 친다 그러면 치는 거고. 근데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글러브는 공방에 오셔서 제가 손님들 지금 공방에 맨날 글러브가 있잖아요. 수천만 원어치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 막 미즈노 프로 하다케야마 오더 미즈노 오더 별의별 특이한 글러브 막 380만 원짜리 막 다 와요. 윌슨 호프도 오고 다 오면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어린 친구들 손 아프다 그러면 다 만져보라 그래요. 엄지랑 중지로 손바닥 만져봐. 두꺼워 얇아? 얇은데요. 두꺼워 얇아? 얇은데요. 그럼 비싼 거 두꺼워 얇아? 얇은데요. 다 얇아요. 왜 글러브 바닥은 얇아야 되냐? 민감해야 되니까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잡는 거 공이 아니라 회전하는 물체. 3면이 만날 때 바닥이 완충 앤 스핀, 즉 완충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바닥 보강은 제가 절대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닥을 보강하게 만드는, 바닥을 힘이 없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자 보세요. 바닥이 전혀 울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울어요. 손금 생기잖아요. 네, 본인들이 그렇게 만드신 경우 많아요. 왜 그렇게 오물일까요? 정확한 포구 지점이 아닌 포켓보다 위쪽 아니면 포켓으로만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힘이 이렇게 코어만 쓰라도 사람이 어때요? 태그하는 사람한테 쥐어짜게 되겠죠. 그게 너무 자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한 20, 30% 아니면 평소에 쓸 때는 정확히 잡다가 실전에서 그런 경우가 어쩌다 한두 개 아니면 실전에서 공을 다 그렇게 잡아도 돼요. 어차피 나한테 공 와봐야 5개, 6개, 7개, 10개 그 정도잖아요. 그러고 나서 형태 만져주고 내가 평소에 예측하는 공을 잡을 때 정확히 잡은 버릇을 하면 그렇게 바닥이 울지 않아요. 그럼 바닥이 운다 그래서 뭐 하죠? 보강을 넣어서 편편하게 만들어요. 보정해 주세요. 이걸 못 바꿨는데
여기다 잡고 있는데 안 잡히니까 힘을 줘서 뭉그러뜨리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손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나갈게요. 웹이 이런 웹이 있고 이중경첩. 이게 구보타의 특징이고 알티스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 웹을 잘 만들고 제일 처음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웹과 이 웹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뚫려 있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이 면이 보면 이 웹 위를 보면 끝에서 대보면 네. 이게 조금 더 길어요. 그 경첩 티벨트 웹이 국산으로 비교해 볼까요? 네. 어차피 같던 패턴이니까 네 길어요. 그러면 얘랑 국산끼리 비교해봐도 딱 대보면 한 몇 미리가 기냐? 한 5mm 이상. 이게 여기는 거의 6mm. 네 이게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더 넓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었을 때 빨리 무는 게 덜하겠죠. 늦겠죠 조금. 대신에 장점은 뭘까요? 이 면이 만나는 시간이 길어. 그러면서 물렸어. 그리고 이 끈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밀려나가. 얘는 물리는 타임은 빠르긴 하지만 그 빠르면서 안으로 밀고 나서 박혀. 이런데 박혀. 그래서 공을 빨리 빼기 어려운 거. 그리고 요런 핸들링을 했을 때 의외로 이게 오므렸을 땐 잘 박히는데 핸들링이 들어갔을 때는 이 면이 좁으니까 두 면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타는 경우가 조금 있죠. 얘는 무는 타임이 늦기 때문에 즉 예전에 핸들링에서 제가 기본이 뭐라 그랬죠? 이걸로 해야겠다. 기본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핸들링은 뭐다? 이거 바가지다. 기억나시죠? 이 와중에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핸들링 들어갔을 때 면에 닿는 시간이 조금 더 얘보단 길겠죠. 그러면서 딱 물었을 때. 그런데 공이 박혀 있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빼거나 갖고 오기 쉬운 거죠. 네. 스핀을 확실히 물어준 상태에서 빨리 옮기기 좋은 글러브. 즉 웹의 영향에 따라서 글러브의 모양이 바뀌는 게 한 10%, 15%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웹이 늦으니까 자꾸 이렇게 접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이쪽이 그냥 부드럽게만 유지되고 펴져 있어야 돼요. 즉 그래서 글러브 외형이 얘는 좀 넓게 돼 있고 이렇게 십자입으로 되면 점점 좁아지는 건 아실 거예요. 이게 얘도 그래서 자꾸 피라 그러죠. 제가 펴도 얘가 더 넓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웹의 선택에서 내가 왜 똑같은 패턴으로 웹을 다르게 했을 때 왜 느낌이 다를까라는 부분이 그런 게 약간의 스타일의 차이지만 기본적으로 캐치볼은 가로다. 땅볼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이야기를 한 거를 사실은 이제 여담이지만 죄송합니다. 치지가 공방에 왔다 갔었어요. 전에 들었더니 찬호가 일본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상도 찍었다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또 손님이 그걸 보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치지는 뭐 세로 가로 그래서 세로 쪽이 뭐 일본이고 한국들은 가로를 축구한다 뭐 그런데 이게 원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저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치지한테 얘기를 했고 걔가 뭔가 이렇게 하고 가서 일본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 글을 만드는데 그게 더 헷갈리는 거야. 그냥 지 스타일대로 가야 되는데 왜? 그거는 패턴의 얘기인 거지 사용의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사용의 얘기는 이 가로 세로 방향에서 그 얘기인데 걔가 좀 혼란스러웠나 봐요. 마징가가 그랬다 그냥 만들 때는 그냥 만들어라.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고 제조할 때는 그 패턴을 개발할 때는 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 들어가겠지만 있는 패턴을 이걸 막 이렇게 변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굳이 좀 내려온 거를 이걸 토고처럼 올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점은 저였어요. 애가 많이 혼란스러웠죠. 그 시작이 뭐였냐면 그때 공방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수들 글러브 몇 개를 껴봤어요. 제 것도 껴보고 제 거 어딨지? 여기도 껴보고 미즈노 거 MM도 껴보고 다음에 서건창 거 어디 갔냐? 서건창 거 껴보고 여러 가지 선수들을 껴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서건창 글러브 딱 이것도 해줬죠. 힘 빼, 받아, 잡지 마, 받아, 나, 받아, 나 이거 해줬거든요. 그리고 제 것도 마찬가지로 MM형 모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받아, 나 이걸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 딱 보더니 강국구진들 한국 사람들은 다 올려잡는다라고 일본 선수는 다 내려잡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 선수들은 한국 스타일은 올려잡는 스타일, 일본은 내려잡는 스타일. 대체 그게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글러브 모양이 그렇대. 그럼 토고는 내려잡는 스타일이냐고. 그래서 시작한 게 제가 인체의 신비, 바로 아랫벽, 윗벽, 이 얘기를 키시모토상한테 한 거랑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인체의 신비를 오해하는 게 이렇게 놓고 제가 아랫벽, 윗벽 놓고 디귿자 잡는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랫벽, 윗벽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랫벽, 윗벽 딱딱딱 이 각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랫벽 여기, 윗벽은 여기예요. 그러고 나서 공을 잡았는데, 자, 우리가 맨손 공 잡을 때 이렇게 잡지, 엄지뼈, 새끼뼈, 약지뼈, 공은 잡혀 있다, 윗벽이고 아랫벽이다. 왼손 똑같이, 오른손 똑같이. 자, 글러브가 가로야, 세로야? 제가 물어봤어요. 캐치볼, 기본. 포핸드는 이거고, 백핸드는 이거고. 그럼 네 말대로 이걸 이렇게 잡으려면 캐치볼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야구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 누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엄지가 내려온 글러브든, 즉 극단적으로 이런 외야 글러브가 와도, 이거 새나글 파트 16에 나왔어요. 일루 미트가 와도, 특히 일루 미트 쪽, 특히 포수 미트가 와도, 근데 포수 미트는 오류가 안 나죠. 다 가로인지 아니까. 가로예요, 기본은. 그래서 외야 글러브 편에서 말씀드렸죠. 세로는 요거, 백핸드. 손목 살아있어요. 손목이 보면은, 그렇죠? 어깨 회전하고 팔뚝을 돌린 거예요, 팔뚝을. 그럼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외야에서 뜬공 잡을 때 이 손목 잡기 이렇게 해서 오므리는 게 아니라 뭐라 했죠? 손목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는 기본을 어깨 회전, 팔뚝에 열어, 그 다음에 뭐야? 들어왔을 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넣으면서 잡으려니까 공이 더 경직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적으로 모든 어깨와 팔이 경직되니까 완충이 안 돼. 그리고 벌리고 쫓아다니고 되니까 어떻게 되죠? 공이 흔들려.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왜야 맨날 연습하는 거 보면 뛰어! 봐! 던지고 뛰어! 봐! 레슨하는 거 보면은 결국 차이가 나는 거는 뛰어! 봐! 했을 때 다른 방향으로 뛴 건 똑같아요. 어차피 못 잡아. 뛰어! 봐! 했는데 비슷하게 하는데 놓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글러브 사용법이 막 이렇게 놓친다는 거. 잡을 때 불안한. 그리고 그 사람의 실력은 뛰어! 봐! 하는 게 실력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공 글러브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실력을 100% 발휘하냐 못하느냐가 생긴다는 게 제 주장이잖아요. 50인 실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내 실력, 50인 실력을 100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은 뛰어! 봐! 이게 내 실력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캐칭하는 실력은 뭔데요? 뛰어! 봐! 맨손으로 받는 실력. 맨손으로 백핸드 잡는 실력. 맨손으로 포핸드 잡는 실력, 정면 잡는 실력. 이게 내 실력이에요. 공 잡는 실력. 이게 내가 잘 못 잡는 실력이라면 뛰어봐를 내가 100%를 다 하고 있어도 이것 때문에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야구를 더럽게 못하십니다 라고 농담으로 공부 오십니다 하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갖고 있는 포텐을 100% 발휘 못하게 만드는 게 어찌 보면 글러브 사용법과 글러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접근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치지가 얘기한 거, 서건창이 이렇게 썼을까요? 걔 맨날 이렇게 만졌어요, 글러브. 예, 제가 얘기했었죠. 이렇게 했다고. 얘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담을 때 어떻게 되죠? 예. 볼게요. 어때요? 오므린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잡고 있어요. 보이기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 때는 자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담을 땐 채웠으니까 담어. 그 담을 때도 똑같은 손 모양으로 해서 아랫배 귓발에 취한 데서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대부분 담을 때도 이렇게 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공이 도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최지는 이제 일본 선수 내려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얕은 글러브를 쓰는 경우에, 특히 이렇게 얕은 글러브나, 아까 제가 일본에서도 있을 때 선수 애들 글러브 보고, 일본 애들 거, 제가 일본에 있으면 용품점에 있으면서 길도 들여주고 애들 거 수리도 해주지만, 걔네들 글러브 보면 약간 진짜 이렇게 쓰레바지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 글러브 되게 많죠. 애들 일본 옥션 보면 막 이런 거 막 바다 나고 돼 있죠. 실제로 쓰는 거 보면 물어주고요, 받을 때만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 이거 아니에요.
인스타에서 나오는 이거 따닥따닥 하고 있죠. 그렇게 안 써요. 실제 선수들은. 네, 다 그 모양 살아있고 담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담는 게 이 동작, 이 손 모양이지 이 손 모양이 아니라는 거. 손 안에 들어가 있는 손 모습은 보이지가 않다는 거. 그거는 제가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이 영상보다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 영상에서 왜 212 착수하냐 부분에서 또 언급이 돼 있으니까 왜 이 실장은 212로 착수하고 있냐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알티스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글러브는 가로다 세로다 라고 했을 때 그걸 기본적으로 가로다. 그래서 제가 연습할 때 뭘로 하라고 그랬죠? 아이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500ml짜리 생수병 기억나시죠? 이거 연습하라고. 우리 생수병 어떻게 이렇게 잡잖아요. 날라오면 이거고, 공이 날라오다 휜다 그러면 이거고, 이렇게 가 포핸드다 그러면 이거고. 맞잖아요. 포핸드다, 백핸드다, 정면이다, 땅볼이다. 왜 땅볼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네, 이것도 치지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글러브 면이 이런 글러브가 있고 이런 글러브가 있고, 즉 중립형 세로형, 네. 중립형 가로형. 이건 가로형이다. 포핸드 백핸드. 이거 뭐야? 핸들링 롤링. 결국에는 핸들링 롤링의 문제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인상 깊었던 영상이 있었어요. 이대호 선수가 올린 영상. 너무 좋은 영상이었어요. 고등학교 애들 찾아가서 하는 게 서로 바운드볼 한 3개씩 던져주면서 잡는 연습. 핸들링이 좋아진대. 그러나서 그거 막 무릎 꿇고 하더니만 나중에 서로 막 세게 던져주면서 뭐 봐라. 못 잡잖아. 애들 못 잡는다. 네. 잡는 애도 있고 못 잡는 애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서 함정이 있다고 봐요. 이대호 선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전제는 뭐냐?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글러브 핸들링을 인지를 한 사람들이 연습이 돼야 돼요. 저는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펑고는 잘 봤는데 송구를 못 받는 사람, 특히 바운드 송구, 중계를 못 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운드가 왔을 때 3루는 뭐냐? 몸으로 막는 거예요. 몸으로도 막아야지. 근데 태그 플레이가 안 이루어져요. 2루는 뭐냐? 글러브에 공을 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러브를 끼고 담으려고 해요. 담겨져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빼기도 불안하고 태그 플레이가 나서 다 세거나 그거 세는 게 두려우니까 완전 감아.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동작이 아닌 펑고 받을 때도 나중에 방해 요소가 된다라든가 원핸드 싱글 캐치 할 때 핸들링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당기는 거, 빼는 거, 담는 거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송구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게 실제로 엘리트 선수들 중에서 이류들이 진짜 많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담는 걸 하는 애들은 되려 두 핸드 캐치를 하기 위해서 글러브를 더 벌려 막 넓혀 계속 넓혀. 손이 글러브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손가락은 이렇게 빵떡에다 벽 만드는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받는데 자기는 잘 잡는데 투핸드로는 원핸드는 어쩔 건데. 이대호가 말하는 그거잖아요. 원핸드는 어떨 건데. 원핸드 싱글 캐치 얘기한 거예요. 실제 플레이에서 정면으로 오는 타구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내야수들이 송구를 놓치는 경우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특히 포수들 송구하는 거. 그 경우가 바로 2루예요. 1루는 뭘까요? 그렇게 바운드로 세게 줬을 때 제가 이거 눈 감고 이거 하는 거 있었죠? 이런 것들. 얼마 전에 휘지비도 3루에서 그거 딱 하던데. 제가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벽을 만들어서 올린다. 뭐지? 사람 팔뚝은 이렇게 돈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사람 팔뚝 이렇게 돈다. 그럼 이게 뭐야? 팔자 핸들링. 튀어 오르면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튀어올지 모르다면 이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물러나고 있어. 확률을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거. 인류는 잘못된 송구가 오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바운드가 오더라도 웹이 됐든 포켓이 됐든 볼집이 되면 땡큐죠. 아래가 됐든. 근데 잘못된 방향의 송구는 대부분 볼집으로 잡기는 어려워요. 맞으면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몸을 비틀었을 때 봐요. 포켓과 웹을 완충이 잘 되는 곳을 활용을 하는데 이걸 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롤링까지 물어줘야 다음 동작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을 미야모토 신자가 얘기했던 이 친구들이 바로 입스 예비군들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요. 입스 예비군들. 눈 감고 손 잡고 스텝 밟고 캐치볼에서 지들 캐치볼 하는 거라 루간거리에서 딱 잡고 눈 감고 방향 딱 보고 잡은 상태에서 캐치볼 하려면 야구 10년 하는 애들 다 가요.
몸이 기억하는데 근데 땅볼 잡을 때 이게 새냐고요. 왜 안드로메다로 던지냐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입수 걸려서 온 애들도 많았었고 그중에 몇 명은 입수 풀어가기 시작한 것이 글러브 캐칭부터. 캐칭이 돼야 그 다음에 옮겨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연습할 때 여기까지 오면 되잖아요. 이것만 잘 되면 여기서 던지는 거는 여기서 던지는 거는 내가 맨날 캐치볼 하잖아요. 그걸 연습해야죠. 아, 전 송구가 부족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누간거리 정도 아니면 캐치볼 거리에서 딱 잡고 눈 감고 스텝 밟고 딱 던졌을 때 상대방 가슴 언저리 안 가요? 아니 눈 뜨고 던졌을 때 언저리 안 가요? 던질 때 이렇게 세고 저렇게 세요? 그러면 그건 얘기하지 마셔야죠. 그거는 다른 문제죠. 제가 송구가 부족해요. 근데 캐치볼 할 땐 잘 간대. 10개 중에 8, 9개가 상대방 이 언저리엔 다 간대. 그럼 막 세거나 막 이러지 않고 비슷하게 떨어진대. 근데 땅볼 잡아서 던질 때 안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저는 캐칭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로 엘리트 애들 상담할 때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대호 선수 연습 방법은 좋은데 어쩔 땐 이렇게 잡고 어쩔 땐 막 이렇게 담고 한두 개 담겨 있으면 그거는 안 잡힌 거예요. 딱 해서 이렇게 바운드 정도 왔어도 잡아서 여기까지 된다. 딱 스핀을 멈춰서 옮긴다. 이거를 떨구는 게 아니라 딱 해서 물어서 옮긴다까지 되면 그게 잡힌 거예요. 그 잡힌 걸 하기 위해서 저는 패턴을 설명하고 이 디귿자 인체 22부터 시작해서 핸들 롤링까지 말씀드린다라는 거. 그걸 잘하기 위해서 나한테 맞는 패턴을 찾아 나갈 때 이런 패턴 저런 패턴. 그러면 이렇게 얕은 글러브라 이런 롤링스 200번대 깊은 글러브라 방식이 다르냐고요. 얘가 확실히 엄지가 더 이렇게 돼 있으면 내려와 있잖아요. 보통 이번에 김하성 모델도 200번대 출시가 됐지만 롤링스에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닿는 동작을 해도 잘 잡히고 외부에도 잘 물려. 근데 결국 얘는 이런 느낌의 이 핸들링 하는 게 사라져 버려요. 그럼 똑같아요. 얘를 깊은 걸 끼더라도 얘를 쓰던 걸 반영을 하면 얘가 훨씬 쉽죠. 대신에 빼는 게 손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옮기든가 아니면 그 벌리지 않고 딱 낑가서 물러서 같이 잡든가. 결국 차이는 뭐예요? 원핸드 싱글에서 딱 잡았을 때, 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낑가져서 이렇게 잡히니까 빨리 잘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담았으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들. 스타일도 들리고 모양도 다르지만 이 손의 뭐 느낌, 핸들링은 같다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몇 년도 글러브일까요? 거의 20년 된 글러브일 텐데. 네. 지금 조유리 마크 붙어 있지만 이거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옛날 조유리 매장에서 보신 거예요. 네, 이 엄지 보시면은 뷰리그 써 있어요. 지금 SK 2군 감독으로 갔죠. 손시현 선수. 네, 데뷔 때 쓰던 글러브예요. 프로 저희가 조일이 막 할 때인데 김동주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와, 야 2군에 손시현이라는 신고인데 6월 이후로 무조건 1군 올라오니까 걔 글러브 하나 해줘라. 걔 분명 시합 뛴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걔 글러브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주전됐죠. 엔트리 그 신고 선수 정식으로 등록된 기간부터 계속 떴으니까. 그래서 급한 대로 뷰리그 그때는 뷰리그 마크 그 뷰리그 마크 떼고 이거 조일이 마크 붙여준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반달 보이죠. 그리고 배로 없어요. 지금 미준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제 예전엔 다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다 호환됐다. 그러니까 200번대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배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그 손시현 선수는 또 중지의 뼈마디가 이만큼 부러졌어요. 이만큼 두꺼웠어요. 중지가. 그래서 여기 맞으면 뼈가 돌출돼서 아파. 그래서 그 친구는 끝에다 몰아 끼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네, 아파서. 그래서 2일도 끼고 뭐 롤링스 이거 롤링스 200번대랑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 거의 같은 패턴.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손바닥에 보시면은 프로 모델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일본에서 15,000엔짜리 연식 글러브예요. 네, 연식 글러브예요. 아, 사람들 뭐 이거 좋아하죠? 아니요. 얘는 공 잡았는데 잡아 놔. 잡아 놔. 2, 3, 5 물었을까요? 얘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다 울었겠죠. 안 울었어요. 딱 잡아놓고 그냥 이거 잡는 거예요. 편하게. 물론 연식이 때문에 힘이 없죠. 다행인 거는 이 포스트 웹이었고 이 반달이 있어서 그나마 됐지만 안 튀어나왔죠. 하나도. 튀어나왔어요. 보이기에는 휘어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면 다 일자예요. 그냥 일자예요. 엄지 꺾여 들어갔어요? 아니요, 안 꺾여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수비 잘하는 선수들 글러브는 껴보면 다 똑같다니까요. 네. 15,000원짜리 15만원짜리 글러브 쓴 거예요. 데뷔할 때 연식으로. 뷰리그 프로 모델. 네. 그래서 잘 썼어요. 그때 김동준 선수 그 아프니까 스폰지 여기 좀 대고. 지금 떨어져 나갔지만 여기 손 띄우려고. 왜? 여기 유격을 주려고. 스폰지가 들어가면 손이 뜨겠죠. 여기가 뜨는 거예요. 감은 떨어지겠죠. 본인이 뭔가 하나든 뭔가 하나 버려야겠죠. 그랬을 때 동조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손시현이니까 쓰지 다른 애들 못 쓴다고. 공 다 밀린다고. 근데 뭐 워낙 푸덕이 좋고 빠른 선수였으니까 썼었죠. 자, 여기까지가 내야 글러브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레벨업 해볼게요. 얘기 또 영상이 길어지는데 또 안 꺼낼 수가 없어요. 글러브는 가로다 설명드렸죠. 얘를 가로다 설명드렸죠.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이게 탑픽이 되는 얘기니까. 제 영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노콘티, 노편집, 원테이크예요. 그래서 콧물 훔치는 모습도 다 나와요. 자, 뭘 갈 거냐? 바로 요 제품을 갈 거예요. 보이시나요? 레디알. 자, 제트 레디알. 이게 이름 또 까먹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가 2007년 8년 그때쯤이니까 그때 제트 카다로그의 간판 선수 이게 메시의 요웹. 네, 기억나시죠? 아, 야, 이 보이분들은 다 알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는 척 하고 있어. 자, 요 글러브예요. 그때 이 글러브가 진짜 선풍적이었죠. 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그래도 꽤 1선발이가 2선발이 내가 이거 썼으니까. 그래서 레디알 패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누가 썼을까요? 제일 처음 쓴 사람. 제일 처음 아니고 제일 유명한 선수 있어요. 이거 쓴 사람. 요 패턴, 레디알의 투수 패턴. 네, 박성민 선수예요. 제 카페 옛날 유니크 때 그 야구랑 카페 때 보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박성민 선수 삼성 지금 NC죠. 은퇴했지만 그 선수가 처음 이제 제트거 쓸 때 요걸로 3용 썼어요. 네. 그 당시 제트는 이제 그 미즈노처럼 폭프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큰 사이즈 투수 패턴에다가 바둑이에 따라서 나왔었어요. 검중을 빼고. 박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수비 잘하는 친구예요. 이 가로형의 글러브를 잘 이해하고 썼으니까 내야수로, 그것도 3루수로. 이 글러브 중고로 산 거예요. 제 후배가 여기를 꺾여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공 다 돌게. 그래서 제가 다시 보정 보고 펴서 놨어요. 자, 레디알 글러브 제가 영상 올린 거 기억나시죠? 레디알이 뭐예요? 뭐 토치베로라고도 하는데 펠트가 여기서부터 1단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물론 제트는 이 안에 한 단씩 구멍을 좀 내놨어요. 한 겹은 민자고 한 겹은 위에 요 끈박는 부분에 구멍이 이렇게 홀이 나 있어서 이게 볼록볼록 잘 울죠. 예. 요 모양을 내서 얘가 조작감이 좀 좋아요. 그나마. 하지만 레디얼 가다라는 건 뭐냐? 일반 글러브가 이렇게 힌지가 잘려 있다면 여기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까지 뼈대가 있고 새끼까지 뼈대가 있고 여기까지 뼈대가 있지만 얘는 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디얼 글러브 뭐라 그랬죠? 아, 여기 옆에 놓고 자 갑니다. 엄지표, 새끼표. 잡혔네. 안 떨어지네. 자, 똑같아요. 글러브를 내가 편안하게 악수하듯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펜에 딱 잡은 상태에서 자, 엄지표, 새끼표, 약지표 잡혀 있어요. 즉 아랫뼈, 윗뼈, 아랫뼈, 윗뼈. 포켓으로 간다. 아랫뼈, 윗뼈. 외부로 간다. 아랫뼈, 윗뼈. 안 빠지는 거예요. 자, 글러브는 가로예요, 세로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내야를 봤다라는 거, 3루를 봤다라는 거. DW5 같은 경우는 약간 이 각도가 약간 세로형에 가까운 중립형에서 세로형에 더 가깝다면 얘는 거의 가로형에 가까운 그런 가로형보다는 완전 가로형은 아니에요. 토고나 610보다 조금 내려왔지만 가로형과 중립형에서 좀 더 가로형에 가까운 글러브를 3루를 본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러브 새끼가 공 잡는데 관여할까요? 공이 일로 왔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사람들은 자꾸 얘기해요. 요쪽에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모든 글러브를 보면 결국 공 잡는 거는
뭐 두 칸 반, 세 칸 반, 뭐 네 칸 반, 뭐 네 칸까지밖에 없구나. 두 칸 반, 세 칸 반 얘기하지만 결국 좋아. 세 칸까지 내렸다 치더라도 네 칸은 공잡는데 전혀 개입 안 해요. 이쪽 라인은. 결국 이 안쪽, 즉 공 잡는 부분은 이 세 손가락 안에서 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넓어야 되냐? 막는 거. 그래서 가로형 글러브를 세로로 쓰시는 분들은 문제는 뭘까요? 아이고. 엄지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껴요. 손 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벌써 팔뚝이 락이 걸려요. 그럼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락 걸린 상태에서 오므려. 즉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돼요? 안 돼요. 팔이 안 가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가로형을 했다가 공이 만약 불규칙해서 이쪽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서 받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네, 이 바닥면이 다 활용해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돌리신 분들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루수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 유격수 마찬가지 좌타자 치는 타구가 어려운 거예요. 저로 도망가거든요. 그럼 쫓아가다가 내가 이 정도 왔는데 더 타고 나가면 이게 잡는 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 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렵잖아. 이 면으로 잡는 게 어렵다. 두 손은. 원핸드로 가려면 어떻게 해? 두 손이 못 가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백핸드 캐치가 쉬워요. 그래서 2일 작수법 앞에 영상에서 올리겠지만 2일로 포켓을 깊게 만든 건 결국 백핸드 싱글 캐치와 관련된 얘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콧물 나오네. 백핸드 싱글 캐치가 이렇게 쓰면 바로 돌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껴진 상태에서 돌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완근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퍼질을 해야 되는, 이게 돼야 되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즉 끝처리가 나빠지는 경우가 결국 제끼고 있는 경우예요. 그 제끼게 만든 이유는 트렌드가 가로형에서 중립형에서 가로 쪽으로 많이 가고 아니면 최소 중립형의 글러브 많은데 아직도 옛날 방식의 세로형 글러브, 요런 느낌의 글러브를 접목시키는 거죠. 얘는 대고 되면 편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얘는 이렇게 가도 이렇게 잡혀요. 그렇다고 새끼를 써요? 안 써요. 두 손가락 잡히잖아요.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잡혔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레디얼 패턴은 올바른 글러브질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한 거고요. 요거를 잘못된 세로 방향, 잘못된 가로 방향, 즉 손목을 제낀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어서 옆을 글러브 웹이 보이게 가로하고 그다음에 뭐죠? 엄지를 자꾸 따봉 안 되는 따봉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 튀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파신 분도 자대로 못 써서 판 거예요. 계속 튀니까. 왜? 돌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았으면 안 돌아요. 이렇게 잡았으면 안 빠져요. 그럼 그래요. 이렇게 잡으라고? 시장님 여기 들어가기 힘들지 않아요? 좁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해? 넓히려 그래. 이렇게 잡아놓고 좁아. 그러니까 또 뭐해? 넓혀. 또 좁아. 넓혀. 안 돼? 또 눌러. 꺾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안 보일 것 같으면 팔꿈치를 살짝 뒤에서 잡으면 되잖아요. 넓네. 여기서 손목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팔이 편안하게 내가 나가면서 잡을 수도 있는데 딱 제껴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와이퍼지. 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주먹을 치는데 이렇게 치는 거죠.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게 쉬울까요? 그럼 똑같이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게 쉬울까요? 네, 엄지가 개입되는 순간, 손목이 제껴지는 순간 모든 동작은 방해 요소가 돼요. 그러면 똑같아요. 뛰어, 봐. 이거. 네. 자, 레디얼 투수 글러브 얘기하니까 또 세고의 생각을 물어서 한 가지 전화가 올까. 얼마 전에 공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글러브를 맡긴대요. 본인 거세요? 아이 거예요? 그때 아이 거래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알아보고 왔대.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아이가 뭐 찾아서 왔대요. 그래요? 어떻게 또 찾았대? 그랬더니 저 사실은 전 프로야구 선수 홍성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성원이 형 아들이 야구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형 저 조일이 할 때 걘데 안경 쓰네. 그때 네가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 벌써 20년 넘게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형수랑 성원이 형이랑 애랑 셋이 다 같이 왔어요.
예. 그래서 상담이 들어갔죠. 형수님 영상 찍더라고요. 제가 찍지 말라 그랬는데. 유명하게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아유, 싫다고. 너, 저, 지금도 일 많아서 힘들어요. 저 어차피 혼자 해서 일 많이 못해요.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상담을 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갖고 온 게 왼손 미즈노 프로였는데 레디알 패턴이었어요. 네, 공교롭게. 그래서 제가 뭘로 상담을 했을까요? 그 아이를 상담을 할 때. 왜냐면 아빠도 알아주는 게 좋잖아요. 성원이 형이 그러고, 미트면 자기가 포스 미트 해주겠는데, 아이 거는 자기가 왼손잡이고 투수용인데 자기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트랑 똑같아요. 그리고 형은 옛날 사람이어서 이런 M2 계열 옛날에 조일이 거 썼을 때 여기부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얕은 거부터 써가지고 나중에는 좀 큰 패턴까지 갔죠. M8 스타일까지 가서 나중에는 M8 썼지만 처음에 예전에 쓰던 거는 A1 때부터 썼으니까 이런 패턴인데 약간 옛날 패턴과 비슷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포수 밑에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잡아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죠. 네. 글러브도 똑같아요. 네. 네. 여기에서 현혹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아이한테 설명하면서 미티질까지 다 친다, 받는다. 그걸 트레이닝 글러브로 끼면서 하고 공 잡는 개념 하나, 둘, 셋. 그 공 잡는 뭐다? 하셋. 우리가 공 잡는 개념은 뭐다? 이런 물병을 잡는 것 같다. 그래서 5kg처럼 원판 잡어 하나 셋 잡고 나서 빼고 이렇게 잡어 쓱 빠지고 그거 다 보여줬어요. 걔 소개시켜준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왔던 애거든요. 걔는 저한테밖에 글러브를 못 길들여요. 저한테만 사고. 그 친구가 소개시켜줬더라고요. 내야수가. 네, 같은 동기인데. 그래서 걔가 레디알 개념 알고 왔어요. 그럼 투수 글러브는 길이 왜 중요할까요? 그거 포수공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LT 선수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야구 처음 하는 것 같더라고. 야구를 오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엊그제였던 그 미즈노 오더 글러브인데 새거 레디알이 왔어요. 콧물이 또 나오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새 글러브 어때요? 레디알에다가 딱딱해요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죠? 입수 풀르고 이렇게 파닥파닥 만들어줘요. 근데 얘는 입수도 안 풀렀어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어떡하냐? 글러브 끼고 공을 잡는 거죠. 딱딱해. 손바닥 보고 때리는 거죠. 안 잡혀. 왜? 손 모양 이러고 있잖아요. 글러브는 가로다 세로다 엄지뼈 세개뼈 가로다 이거 인지시켜요. 그리고 아랫뼈 여기 윗뼈 위에 그러고 나서 잡아 포핸드 백핸드 다 잡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때릴까요? 제가 이렇게 때리라 그랬어요. 공이 들어가는 입사각이 여기에요? 아니잖아요. 공이 들어가는 입사각은 손가락 끝에서 손바닥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가 아니라 이 각도로 잡았어야죠. 저 이 글러브로 앞에서 토스 해주는 거 다 캐치볼 했어요. 받고 빨리 빼는 거 잡아서 빼고 다 돼요. 왜 안 돼 이게? 잡고 빼고 네. 백핸드 롤링 잡고 빼고 박수 제자리 짧다 친다 더 쉬워요. 이 이야기를 포수 밑에서도 똑같이 접목시킨 거예요. 우리가 현혹되는 건 뭐냐? 엄지라 그랬잖아요. 글러브의 엄지 각도가 앞을 보냐 옆을 보냐의 얘기지 이 네 손가락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죠? 우리가 밑에서 실수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348번역에서 친다 받는다 되잖아요. 근데 던지어서 잡기는 되게 어려워. 이건 길이 다져서 되는데 새 글러브로 이거 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 탄성이 있잖아요. 공의 탄성. 즉 미는 힘이 약한 거예요. 공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밀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손가락으로 눌러줘라 기억나죠? 이게 아니라 눌러줘라 그럼 친다 잡히는 거예요. 받는다 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손에 힘을 빼도 압을 넣어주면 더 강하게 물리는 느낌이 나죠. 포핸드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예전에 미트에서 설명도 드렸지만 글러브를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포수를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포수 미트를 쓰면 이제 오류의 발생이에요. 어떻게? 자기 글러브 쓰는 스타일은 이거거든. 이거. 근데 엄지가 일로 보잖아요. 엄지 절로 봐야 되잖아. 얘 수평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걸 가지고 얘를 이렇게 놓는 거죠. 지금 뭐죠? 따봉! 따봉! 안 돼. 그러니까 엄지를 눌러. 아우, 튀어. 안 돼? 눌러. 그래서 최근에 온 미트들 보면 M2인데 이렇게 왔어요. 아름답죠? 포수 미트 편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 돌아요. 여기서 보면 보시면 다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 이만큼 잡아야 돼. 끝이 이만큼 뭐예요? 그러면 평소에 공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없죠. 벌려. 안 벌어지죠. 어떻게? 제껴. 그러니까 제끼고 있으니까 어때요? 공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가 돼. 지금 어디죠? 여기로 잡고 있어요. 여기로. 글러브 펠트는 어디까지 나온다 그랬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펠트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하얀 거. 펠트 보이죠? 펠트는 이 구멍 끝까지밖에, 이 끝까지 와요. 근데 그 좋은 펠트를 놓고 펠트에서 벗어나는 데를 잡는다고요? 배로로? 우리가 잡는 데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근데 아랫벽이 어떻게 됐어요? 퍼져 있네. 위는 말아놨네. 이게 물릴 수 있을까,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물리죠. 그러니까 이걸 넣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박스로 디귿자 설명했었죠. 박스로 옛날에 한 6, 7년 전쯤에 5, 6년 전쯤인가 박스, 종이 박스 디귿자 설명했지. 거기서 이제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였냐면 박스로 디귿자를 만드니까 이렇게 접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랫벽과 박스가 기역자 박스가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랫벽이 이만한 거죠.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눌러지지 않아요. 이걸 누르다 안 눌러지니까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글러브 중고로 뭐 사셨대요. 근데 거의 안 쓰셨대요. 안 쓴 게 아니라 못 쓴 거죠. 왜? 빵이 벌써 여기가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야 돼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 들어가면 이만해져. 그럼 야구공은 안 들어가. 들어가면 노라. 아이고 내고. 이제 공이 이제 한 발 남았어요. 두 발 남았구나. 예. 그러다 보면 얼마 되는 글러브예요. 이렇게 해서 왔어요. 더 극대화돼 있죠.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반대로 접었어요. 보이시나요? 네. 아랫입술이 더 위로 와 있죠. 저는 이거 처음 왼손잡이 포즈 미트인 줄 알았어요. 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거든요. 이거잖아요. 아랫벽 윗벽. 오른손잡이 미트를 왼손으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봤냐? 이렇게 평소 보관을 이렇게 하신 거죠. 종이에 넣어서 왔지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둘둘둘 이렇게 해서 종이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감아서 온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여기가 하나도 안 잡혀요. 여기가. 그럼 어디 잡아? 일로 잡아. 공을 어디로 잡았죠? 바로바로 여기. 그러니까 끈이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났어. 웹이 늘어나. 즉 공을 일로 잡게 되는 거예요. 90만 원짜리 미트 사가지고 이게 90 얼마죠? 90만 원짜리 미트 사가지고 하닷게만큼 2만 원이요? 2만 원짜리 미트 만든 거예요. 하닷게만 펠트 좋다 그랬는데 펠트는 피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한 건 뭐냐면 이 힌지가 아래가 이렇게 좁아졌어요. 우리 손의 관절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접은 거예요. 보수 미트에서 길이 잘못 들었다라는 대표적인 걸 보시려면 힌지를 보시면 돼요. 2칸짜리가 됐든 3칸짜리가 됐든 힌지를 접는 거는 3류 아니요. 만약에 업체에서 힌지를 접었다, 그거는 3류, 4류, 5도 아니고요. 5류예요, 5류. 1, 2, 3, 4, 5의 5가 아니고요. 5류예요, 5류. 잘못 간 거예요. 힌지가 접혀있는 미트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트 안에 손을 넣어보면 알 수 있어요. 힌지 끝이 여기 와요. 아래 힌지가 여기 오면 윗 힌지는 거의 여기 와요. 그래서 손을 넣었을 때 윗 힌지에다 맞춰요. 얘는 힌지는 맞췄어요. 그래서 힌지가 접히지 않았는데 여기만 접은 거야. 왜? 이걸로 공을 잡으려고 그래. 여기는 그냥 넣어주니까. 사실은 이 힌지를 유지한 게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올리겠지만, 자, 4년 만에 온 미트예요.
2020년 이게 며칠이냐? 5월 10일 찍혀 있어요. 제 손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제가 원하는 방향. 저의 말을 잘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가온 것들의 특징을 보면 여기 안 눌려요. 저는 손가락만 짓이겨져 있고 울어 있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여기가 거의 짓이겨 있다. 제가 가공했는데 짓이겨 있다. 그럼 그 전에 누가 다른 사람이 가공한 거를 다시 가공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저한테 가공받으신 분들은 여기 다 맨질맨질하게 공간 살려다 드려요. 절대 찐이기거나 막 쭈그러져서 이렇게 막 눌러있지 않아요. 제 거는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볼집은 어디로 형성되어 있죠? 여기. 네, 배로가 튀어나왔나요? 안 튀어나왔죠. 외간격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외간격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냥 그대로. 웹 쳐지나요? 안 쳐져요. 그럼 쳐 받아. 근데 지금 이거 리터치를 안 해서 약간 여기 약간 울었어. 바닥도 여기 살짝 울고. 왜 그러냐? 이분이 손을 다치는 바람에, 엄지를 다치는 바람에 태그하다가 엄지를 좀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T1을 빌려줬는데 한 2게임 빌려줬대요.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공이 안 잡힌대. 안 잡힌대. 왜? 이거 하고 있어. 이게 돌아가냐고. 이게 이렇게 안 잡히지. 덜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 잡히는 미트인데. 그냥 편하게 내가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눌러. 2게임 만에 이렇게 주름이 좀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뺏어서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4년 동안 이분이 잘 썼었고 제가 봐도 거의 지금 최적의 상태인데 4년하고 4년이면 선수를 봤을 때는 한 6개월? 예, 그 정도? 6개월, 8개월? 근데 딱 시합용이거든요. 담는 것도 잘 되고. 근데 정작 이 미트를 끼는 사람은 딱딱해서 못 쓰겠대. 딜레마죠. 제가 그것과 싸우는 것 같아요. 보수 미트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글러브냐 미트냐. 일루 미트는 더 심해요. 예. 일루 미트는 나중에 일루 미트 맡기러 오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야수 글러브 잘못 썼던 습관이 일루 미트에서는 바로 드러나요. 포수 미트에서는 딱딱했으니까 그래도 딱딱하니까 안 잡혀라고 좀 죽이려는 동작까지 가는데 일루 미트는 부드럽거든. 2일로 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차박차박 되는데 돌아 미쳐버리는 거예요. 일루 미트는 내 힘으로 컨트롤이 되거든. 근데 안 잡혀. 아니면 자꾸 막 외부로 가고 땅볼 놓쳐.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포수 미트는 그나마 딱딱하다는 핑계라도 있는데. 그래서 일루 미트나 포수 미트 상담 올 때 제가 뭐라 그러죠? 항상 야수 글러브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야수 글러브 쓰는 걸 제대로 인지를 하고 그걸 그대로 인풋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재밌었던 일이 그 허관해라고 한화에 있는 포수가 있어요. 예, 1.5군, 1군, 2군 왔다 갔다 하는 거 친구. 그 친구가 그래서 제 이론을 잘 알고 있죠.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왔으니까 고등학교 3년 내에 오고 프로 가서도 계속 저한테 가고 요즘에는 안 맡기네. 지가 하네. 제 영상의 구독자 애청자입니다. 걔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실장님, 제가요 김정민 코치님 미트를 껴봤거든요. 근데 걔가 제 영상 그걸 봤어요. 162 패턴 Z 거 그 벽돌 2개짜리 검지 빵꾸 뚫린 거 이거 힌지 2개 칸에 그걸 봤죠. 걔는 거의 다 보니까 제 거를. 실장님, 김정민 코치님 미트를 꼈는데요. 기조개인데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거야. 전화로. 막 웃었죠. 그러니까 그렇지. 있지. 그거 알겠지. 네, 있어요. 네.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오시는 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있냐 없냐. 그 있는 게 뭐냐? 이 디귿 손의 느낌. 디귿자. 보이기에는 분명 벽돌형의 키조개인데 시장님 말이 맞다고 딱 껴보니까 있어요. 네. 그럴 때 좀 기분 좋아요. 있다라는 거,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길을 낸다? 아니요. 사실은 그 길을 잘 들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길을 잘 들여서 첫 길을 잘 잡고 가이드라인 잘 잡고 그 모양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수가 쓰던 거 한 몇 년 썼어요. 이거 1년 동안 선수가 쓰던 거 이제 그만 안 쓴다고 이제 더 망가기 전에 팔아달라서 팔았어요. 2군 선수 건데 그걸 제 지인 손님한테 이제 제가 싸게 양도를 했었는데 이 손님도 야구를 좀 했었었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한 4년 정도 됐는데 안 쓰러져요. 아니 4년 이게 2017년이구나. 한시에서 18년 한 5년 됐는데 살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잡혀요?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잡히길 원하겠죠. 하지만 공이 정확한 포구 지점에 들어가면 이 정도예요. 이거를 빨리 하면 봐요. 오므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게 해도 이거예요. 근데 세게 안 해요. 공에 오는 힘에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배로 안 받았어요. 이쪽으로 딱 받았어요. 물론 오래 했을 때가 살짝 밀려 들어가긴 했지만 딱 일로 잡혀요. 왜? 별로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물론 좀 좁히고 왔었는데 제가 다시 늘려놨긴 했지만 이쪽으로 가다 보면 치니까. 근데 이거예요. 근데 이걸 딱 꼈을 때 손님들 와서 껴보게 하면 딱 손 넣으면 후라이팬 같죠? 손 넣으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잡혀요. 백으로 잡을 때 이런 데 잡히고 이런 데 잡히고 네, 잡혀요. 있어요. 네, 나중에 궁금하시면 와서 껴보시면 됩니다. 공방에서 이 손님이 고맙게도 저한테 샘플로 보내주셨어요. 팔기도 뭐하고 실장님 샘플로 쓰세요. 감사한 마음에 치킨 한 마리 보내드렸는데 너무 약소하게 드려가지고 죄송해요. 어쨌든 이렇게 써주신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아까 빨간색 M8도 그렇고 저 흰색 M2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한 바를 너무 잘 이해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글러브 길들인다라는 게 뭐냐라고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글러브 길들인다. 길을 낸다. 제가 돈을 받고 가공을 해서 손님을 드려. 그 개념이 뭘까? 조작성, 부드럽게, 낭창낭창하게, 대충 잡아도 착착착착 박히게. 그렇죠. 최종 목적은 그거죠. 대충 잡아도 그냥 탁탁탁탁 물리게 만드는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힘 빼고 그냥 글러브만 되는데 딱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길을 낸다라는 과정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맨손으로 공을 잡는 것과 괴리감 없이 쓰게 형태를 만들어준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후라이팬 M2 미트를 내 손의 느낌, 맨손으로 공 잡는 느낌과 괴리감 없이 만들어드리는 거. 토고같이 얕은 미트를 내가 맨손으로 공을 잡는 느낌으로. 인생 무상 글러브를 편안하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되게 쓰게 만드는 거. 그걸 갖고 있는 고유의 패턴에서 반하지 않게. 만약 반하게 된다면 손 크기에 따라서 그냥 이건 2일로 쓰세요. 마타가 없는데 2일 끼세요. 이거 2일을 끼고 싶어? 아니요. 본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일을 썼는데 610 같은 건 2일을 쓰지 마세요. 외야 글러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손 크기에 감안해서 그런 조언은 해드릴 수는 있지만 기본을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조언하지도 않아요. 당장 내가 안 되는 걸 글러브 착수. 그래서 포즈 밑에 3일 끼신 분도 있어요. 3일 이렇게. 네. 왜? 여기 꽉 잡아야 되니까. 안 되면 그렇게 해서 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굳이 그런데 무슨 하다케야마나 뭐 미즈노 오더 같은 거, 뭐 제트 같은 거 쓰실 필요 있을까요? 얼마 전에 굳이 또 얘기했다고 또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저 후배가 같은 팀 동생인데 애들 입시 미술 학원 원장이거든요. 그날 뭐 쉬는 날에 놀러 왔다 제가 중학교 선수 상담하는 거 보고 사회인 야구 선수 상담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사회인 야구도 똑같이 그 잡는 거나 막 이런 걸 막 핸들링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도 놓쳤던 부분이 인체의 신비를 제가 걔는 패스를 했거든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 잡는 거 하나 둘 셋 이걸 했는데 요즘에 제가 요걸 더 많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인체의 신비를 그거를 글러브에 접목을 못 시키더라고요. 결국 제가 길들이는 거는 맨손으로 잡는 거랑 접목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을 그 친구는 거꾸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거야 그랬더니 내가 뭘 하나 놓치고 있었네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게 중요한 친구거든요. 그 이해력도 빠르고 근데 이제 내가 다 설명해서 나중에 그 상담 끝난 걸 보더니 그러는 형님 굳이 사회냐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사회냐고인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굳이 사회냐고인데 이런 걸로 써야 될까? 저거 뭐 미즈노 프로 오더, 롤링스 오더, 뭐 윌슨 호프, 구보타 오더, 뭐 류, 뭐 많아요. 지금 있는 거 보면은 뭐 미즈노 프로 오더도 마찬가지지만 뭐 제트 오더 막 다들 비싼 거 사와요. 여기는 왜냐면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비싼 거 사서 오시는 거거든요. 글러브 비싼 거 사놓고서도 그 6만 원이 아까워서 5만 원이 아까워서 업체 이용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비싸서. 그 비싼 글러브 살 돈이 있는데 맡길 돈은 없는 거야. 아닌가? 아니면 맡겨봤는데 5만 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4만 원, 3만 원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신뢰를 못하는 거지 또. 그것도 좀 크다고 봐요 사실은. 근데 제 영상을 보고 혼자서 DIY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어린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해는 해요. 아 나름 큰맘 먹고 2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샀는데 그 친구들 큰 돈이에요. 우리 30, 40대에 100만 원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6만 원 너무 큰 돈이죠. 근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접근해요. 가공보다도 이런 1시간 동안 나의 시간 비용, 레슨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라. 한 번은 내가 서비스로 상담을 해주니까 그것만 알고 하면 네가 DIY 해도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을 거야. 물론 DIY 불가능한 글로벌 샀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 비용을 태우기가 부담스러워서 본인이 인터넷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나중에 저를 찾아왔을 때 보면 오류가 뭐냐면 이 디귿자 각은 이해를 하셨는데 혼자서 열심히 이 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분도 이쪽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힌지가 죽어. DIY 하셨어요. 사람 손이 이 힌지 자리에는 여기가 위치하고요. 이 끝에 힌지 끝에는 여기가 위치하거든요.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은 거니까 여기가 무거워요. 이렇게 공은 돌아. 마찬가지로 소프트 부공이 들어가고도 남죠. 웹은 또 늘려놨어. 제 영상 보셨대요. 근데 여기서 놓친 게 뭘까요? 외형은 본인들의 스타일, 이 모습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캐칭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캐칭을 이해하고 글러를 만지면 물려요. 캐칭을 이해 못하고 만지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더 눌러. 이렇게. 그래서 그 동생한테 했던 얘기가 굳이 하겠냐고. 근데 저렇게 비싼 거 살 필요 있어. 네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는 홍대 미대나 서울대 미대를 가르쳐. 그럼 너는 100을 가르치고 얘는 인서울 정도가 80만 가르치고 얘는 지방대 60만 가르쳐. 너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는 100을 다 가르치지 않아? 그걸 습득하는 게 90 이상 습득하면 좋은 학교로 좋은 미대를 가는 거고 암만 노력해도 80밖에 안 돼? 그러면은 더 밑에 학교를 가는 거고 그렇게 너는 100을 투자했는데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인서울 못 가는 거고 지방대를 가는 거고 자기가 원하고 목표하는 학교보다 밑에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거겠지. 왜 남들은 노냐고. 너가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네 분야에서 너가 전문가인데 사람에 따라서 얘는 한 이 정도만 2, 30만 가르쳐주고 얘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레슨장 코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인이냐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이것만 해서 이렇게 던져 없어요. 똑같이 뭐 코일링이니 뭐 테일링이니 뭐 코일링이니 뭐 상체 회전 하체 회전 뭐 카운터 밸런스 다 프로에서 유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 지가 현역에서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사인한테 집중해서 가르치지. 아니 당신 사회냐고 하니까 대충 자기가 아는 것 중에 20, 30%만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왜 글로브는 그렇게 접근을 하냐고요. 대충 뭐 공만 담으면 되지. 그럴 거면 제들 마시는 이런 걸로 사지 마시라고. 그냥 10만 원짜리 사서 반잡이 사서 쓰시라고. 파닥파닥. 제가 예전에 미즈노 글러브 영상 올린 거 기억나시죠? 인생 최고의 글러브를 만나다. 이거 반잡이 기억나시죠? 네, 우리 40대 분들 이거 다 알 거예요. 이거. 네, 우리 어렸을 때 공 2개 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막 이렇게 넣어놨죠. 공도 이렇게. 그리고 뭐하죠? 지나가는 트럭에 밟아달라 그러고 맨날 막 엉덩이로 깔아 뭉개고 막 백과사전 얹어놓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글러브 예전 영상이 있어요. 선수가 쓰던 거라고요. 왜? 반접인데 손실이랑 다른데 성원찬이랑 다른데 요 공마에서 프로야구 선수들 글러브 꼈던 거랑 완전히 다른데 왜 제가 선수라고 판단했죠? 첫째, 웹끈이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아서 재치예요. 애들 많이 오는 것 중에 이쪽으로 밀리는 애들 제일 많이 끊어지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나 여기 밀리니까 여기 이렇게 돼서 찢어지는데 하나도 없어요. 끈도 안 갈았어요. 재치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글러브는 가로다 세로다?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로 아니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세로 방향을 옆으로 돌린 거잖아요. 글러브는 가로 세로다? 가로다. 이렇게 잡은 거죠. 그냥 내가 맨손으로 공 잡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똑같이 엄지표, 새끼표 잡혀 있잖아요. 레디알이랑 뭐가 다른데요? 이 레디알이랑 뭐가 다른데요? 이게 이래봬도
거진 18년, 19년 된 건데 여기 메드 인 재팬 찍혀 있고요. 미즈노 프로 3D 리미티드 보이나? 네, 동글레비 모델. 이거 쓰는 사람은 선수였어요. 최소한 고등학교 야구 이상해. 왜? 존슨 마르티네스, 라미레즈 막 이런 애들, 에르난데스. 미국에서 고등학교 아주 이상했던 애들 등치 우리 2배 많은데 확 던지면 엄청 세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잡았으면 다 끊어졌겠죠. 그럼 이렇게 잡았으면 죽어요. 여기 세면 바운드 오면 휘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막 테일링 막 이렇게 휘어오는데 이렇게 잡았냐고 이렇게 아니요 똑같이 잡은 거예요. 똑같이. 그럼 제가 이 글러브를 끼고 툭툭 이거예요. 단 보관상 어디가 잡히지? 여기가 잡힌 거예요 지금. 어디에 창고에 처박아 놨겠죠. 근데 손을 놓고 111 될 때 211 딱 놓고 탁탁 치면 네, 손이 살아있죠. 내 손과 괴리가 없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합용은 아닌 거예요 이제. 왜? 이제 밀리고 힘이 없잖아요. 네. 이런 글러브를 만들고 싶어요. 20년 쓰면 돼요. 20년 동안. 근데 20년 동안 제대로 잘 쓰면서 시간 내면서 오일도 닦고 하면서 막 자기가 뭐 이런 데다 다 죽여놓고 물렁물렁하게 하면서 20년 동안 쓰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글러브 나와요. 가끔보다 뭐 옛날 선출분들 진짜 15년, 20년 쓴 글러브 갖고 오신 분들 있거든요. 진짜 이거와 비슷해요. 네. 이게 보면 이게 접혀 있는 것 같은데 딱 넣어보면 있어. 네, 있어요. 네. 그럼 이게 힘은 없죠. 이렇게 잡았을 때 꽉 잡아도 태그에도 안 빠져요. 네, 쥐어짰죠. 근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신 분들은 손이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안에 터널이 찢어져요. 구멍이 격벽이 뚫리죠. 얘는 격벽도 안 뚫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다음 편 영상은 포수미트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저는 내야랑 포수를 둘 다를 사회냐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일 답답한 경우가 뭐냐면은 포수 볼 때 좀 답답한 경우. 내야수들이 공을 놓쳐. 언제? 2루도로 송구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완바운드로만 던지면 못 잡아요. 잡아서 태그했으면 아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편코치라고 지금 강남에서 레슨장 하는 옛날 한양 베이스볼 했던 편코치 지금 김하성 그 레슨장 코치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사회냐를 했을 때 걔가 슛을 보잖아요. 진짜로 원바운드 똥볼을 던졌는데 한 낙차금 90kg짜리 송구를 던졌는데 걔가 잡으면 130을 만들어요. 태그가 앞에서 짧든 뒤에서 짧든 앞에 길게 오든 잡아서 태그 빡! 진짜 내야수가 중요하구나. 그 언저리만 가면 어떤 공이든 자기가 잡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딱 태그까지 이어지는 게 정말 빨라요. 보통의 친구들이 하지 못하는 플레이를 선출은 확실히 하더라고요. 송구가 그렇게 되면 정말 대충 던져도 되더라고요. 그 언저리만 떨어지면 되니까. 근데 우리 팀 애들이 있으면 원바운드로 가면 잘 안 되니까 정확히 던지려고 하니까 더 안 가. 막 이런 것들. 근데 정반대로 보자고요. 내야수의 입장에서. 내야수분들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리 잡고 딱 있는데 송구가 바운드로 온다? 아니요. 송구가 센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하세월이야. 잡았다 뺐다 던졌다가 하세월이죠. 왜? 공이 안 잡히거든. 스타트도 늦었어. 완전히 아웃타임이야. 버벅 던졌는데 새. 네. 둘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포수 내야수 입장에서는 제가 또 내야를 들어가면 알죠. 저 왜 이렇게 한참 걸리지? 또 샜네. 근데 새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좀만 더 빨리 빼서 던졌으면 되는데 이거 안 돼. 아우. 예. 피처 입장에서 견제 이빠이 해놔가지고 진짜 견제 막 리드폭 쭉 펴놔가지고 딱 던졌는데 완전 아웃 타이밍에 바깥쪽 빠지게 던졌는데 그것도 버벅대가지고 그렇죠. 근데 포수 입장에서는 버벅대더라도 어쨌든 비슷하게 던졌는데 내야수가 또 바운드 왔다가 놓쳐. 막아. 태그하면 되는데 꼭 막 담고 있어. 완전 태그 타임에서 태그 하나 놓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간극을 줄여가는 방향이. 그래서 우연히 뭐 얘기가 되다 보니까 가로형 이거 설명하다가 포수까지 연결이 됐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포수분도 마찬가지지만 공을 물어서 잘 물게 만드는 방법도 알아야 됐지만 내야수도 마찬가지예요. 3루가 아니고 2루가 아니고 1루가 되려면 어떻게
이대호 선수가 했듯이 원바운드 쳤을 때도 내가 어디가 됐든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태그까지 이루어졌을 때도 안 빠지게. 예, 포켓에 걸리도 아니면 심지어 이런 데 걸려도 태그를 또 안 빠지게끔. 아마 이쪽으로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도 이 정도 급이면 다 안 빠지게끔. 네, 똑같아요. 태그가 이렇게 들어가면 빠져요. 그 칼 뺏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잡으면 핸들링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면이 만나면 빠져요. 그럼 이 상태에 들어가서 이면이 들어가야지 안 빠져요. 이면이 들어가면 빠져요, 공이. 네. 재밌죠? 그래서 캐쳐도 총 태그할 때 이 롤링이 들어가는 태그가 들어가게 하려면 그게 M2 글로브스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M2 글로브도 이렇게 받다 보면 이제 오물이다 보면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죠, 홈송구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주던가 아니면 백으로 감아서 가야죠. 내야 글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스킬까지 나중에 익히는 게 굳이 사회에 있냐 본데 그럴 필요 있어요라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뭐라도 하나 얻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야구가 재미없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는 결국 캐치볼을 제대로 글러브 사용법 제대로 못해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다 보면 야구가 훨씬 더 윤택해지고 재밌어질 거예요. 단지 공을 치고 던지고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우리 편의 송구도 커버할 수 있는 거고 런던 하는데 땅에 패딩 쳤는데도 따닥 잡아서 계속 런던을 이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까는 게 아니라 예. 나 역시도 마찬가지 내야에서 정말 정확한 원바운드 송구인데 저도 놓치는 경우 있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우리 팀원이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내가 1를 보는데 내가 더블 플레이든 아니면 세가 있는 걔는 정말 어렵게 잡아서 어떻게든 던져서 원바운드 꽂았는데 그걸 내가 까 뱉어 아니면 이렇게 담다가 부딪혀 다쳐 베이스 잘 포기해가지고 잡아는 태그했는데 못 맞고 튀어 얼마나 미안해요. 그럼 타격도 안 돼요. 왜? 내가 마이너스 1점이니까 내가 1 플러스 2를 하려면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 호수비를 하고 나면 타격이 잘 돼요. 손님들이 그래요. 글러브 1mm 가공 먹고 나서 실장님 덕에 타격이 늘었어요. 뭔 개똥 같은 소리냐고 하시지만 저는 이해하거든요. 가공은 거들 뿐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우리 팀 맨날 원바운드 이상 해주는 걸 글러브를 바꾸고 나서 맨날 불안하게 잡던 걸 아니면 놓치던 걸 타닥타닥 잡고 나면 한 그런 거 2개만 해봐요. 그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난 할 거 다 있어. 그럼 타석 들어와서도 공 보고 덤비지 않고 좋은 공만 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실수를 해서 결정적이게 해서 다음에 찬스가 왔어. 내가 이거를 아까 걸 만회해야 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결국 안 좋은 공에 손이 나가고 욕심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일도 생기죠. 야구가 참 멘탈 스포츠잖아요. 저는 글러브를 얘기하지만 항상 글러브만 얘기하지 않아요. 야구를 먼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 야구라는 게 뭐냐? 제가 하는 역할은 던지고 치고 받는 게 아니라 공 받는 거, 공 잡는 거예요. 우리가 맨손으로 공 잡는 게 야구예요. 글러브란 도구를 썼을 때 그 모양이 구현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이 벗어나는 건지 바운드라든지 슛바운드 핸들링까지 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캐치볼을 내 맨손과 전혀 괴리감 없이 잡는 연습부터 그리고 맨손으로 잡을 때도 이렇게 핸들링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핸들링을 잘 해주면 글러브 꼈을 때도 그 모습이 구현되게끔 길들이고 사용하는 거 거기까지 그게 결국 그라운드에서 야구란 퍼포먼스를 했을 때 도움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게 저희 최종 목적지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되게 길게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찍은 거야? 시간 제약 없이 찍다 보니까 여태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 집에서 연습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까 이 페트병도 있지만 얘는 좀 무게감이 있어서 쉽거든요. 더 어렵게 해보자고요. 이거 아시죠? 뭔지 이거 광고 아니에요? 네, 커피 마시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 컵홀더, 예, 하면 먹는 컵홀더, 예, 그거 몇 개 모으세요. 지금 제가 이 바깥쪽이 이거 광고 때문에 안 될 텐데 어쨌든 제일 사이즈 큰 거라서 2-3개를 꽂아놨거든요. 이걸 잡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세요. 근데 이거 잡으려고 하면 튀어요. 오므리려고 하면 튀어요. 받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받으세요. 척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서 롤링 쳐주면 좀 더 잘 잡히겠죠. 롤링까지 쳐주면
근데 이거를 잡으려 그러면 쳐요. 왜? 무게감이 없으니까. 원래는 저기 위플볼 같은 둥그런 공을 하는데 그 돈 주고 사기 아깝잖아요. 그것도 뭐 한 다스 아니면 6개 단위로 파니까 그거 쓰지 마시고 요걸로 하세요. 아, 구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린 구를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면을 잡는다니까요. 공은 우리가 회전이 걸리는 방향에 따라서 공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오거나 가다가 슬라이더, 싱카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이거. 네, 이거. 네. 그럼 이면이에요. 공이 오는 건. 이해 가시죠? 이면이에요. 그럼 공은 어떻게 오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공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공은 이렇게 오는 거라는 거. 즉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글러브도 똑같아요. 공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공은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들어가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로 가벼운 연습을 한 다음엔 이렇게 공을 끼세요. 그리고 이 공을 이렇게 요 방향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 면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똑같네. 엄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엄지가 이렇게 잡는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잡는 사람 있어요? 물건을? 없죠. 우리 이렇게 잡죠. 우리 주먹 쥘 때 이거 기억나시죠? 엄지 옆에 있다. 그러면 요 느낌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게 조금 더 좁아도 되겠다. 여기가 좀 더 넓게. 이게 깔때기면 이 모양으로 하면 되겠네.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공을 안에 하나 넣으시면 무게감이 또 생기네요.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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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다. 받는다. 공 빠진다. 친다. 네, 공 다시 넣어놓고 만약에 백핸드다. 백핸드 친다. 포핸드다. 친다. 들어올린다. 들어올린다. 핸들링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보다 닿는 순간에 들어올린다. 그걸 옆에서 보면 들어올린다. 들어올린다. 상체까지 빠지면 뒤로 뺀다. 나는 이걸 하지만 몸이 빠지고 다리가 빠진다. 여기까지. 백핸드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면 잡기 힘들죠? 그게 아니라 보다 롤링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잡는다. 이걸 뒤로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 다리 빠지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가지고 많이 갖고 노세요. 처음에는 공 넣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 한 개 가지고도 하셔도 돼요. 한 개 가지고 탁, 이 위치, 이거 깔때기 모양 위가 좀 얇은 쪽으로 하셔가지고 딱 잡아보세요. 딱 소리 나게. 이걸 잡으려고 그러면 튀어요. 쩍 소리 나게. 쩍. 한 개는 너무 얇다. 2개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2개 정도 겹쳐가지고 하시고 나중에 공 넣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따로 영상 또 찍어 올릴게요. 여기까지 보신, 근데 언제 올릴지 몰라요. 여기까지 보신, 시청하신 분들을 위한 꿀팁이었습니다. 다음 편, 포수 미트 편, 우리 입장차에 이제 포수를 바라보는 내야의 입장에서 쟤는 왜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들까? 쟤는 어깨는 좋은데 왜 이거 잘 못 빼가지고 잘 못 던질까? 어깨 좋은 애들이 세면 더 많이 세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어깨 좋고 어쩌다 공 도루도 잡는데 문제는 사실 곰곰이 생각해봐요. 포수가 도루 줘서 2루 보내는 것보다 사실 바운드볼 까서 도루 주는 것도 많거든요. 왜? 우리 팀 투수 입장 또 포수 입장에서 투수로 생각하면 그렇죠. 아 저놈 시키는 저건 맨날 저기 땅에다 패대기 치냐. 아 또 옆으로 새네. 아우 제발 좀 여기서 바운드 좀 놔라. 투수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와 쟤 또 까, 또 놓쳐. 와 야, 저렇게 저 바운드만 주면 놓치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를 던져? 내가 프로야? 내가 여기만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바운드 안 던지면 맞으니까 처음 맞아. 와 몰려. 나보고 어떡하라고. 유인구를 못 던지는 거야. 입장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포수 입장에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그래 도루는 사실 럭키한 경우에요. 모든 게 다 맞아야 되지만 최소한 내가 빼서 던졌을 때 언저리까지는 비슷한 타이밍에 떨어져주면 그 다음부터 도루 시도율이 준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바운드볼이나 원바운드볼, 내가 블로킹 못하는 부분도 다 잡아줄 수 있게끔, 그런 공을 슛바운드로 따닥 잡아도 언저리로 던질 수 있게끔
연습하게끔 글러브를 길들여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미트를 길들여 가는 거. 특히 미트는 딱딱하기 때문에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신 내야수분들 있잖아요. 팀 포수들 그런 친구 있으면 꼭 좀 소개시켜 주시고 영상 좀 보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팀 포수가 왜 놓치는구나, 왜 버벅대는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 포수를까지 같이 보신다면 왜 우리 편 내야수들은 내가 던지면 그렇게 공을 놓칠까? 아니 쟤들은 외야수들이 중계하는 그 바운드만 놓치면 왜 이렇게 놓칠까? 이렇다라고 하시면 이 핸들링 롤링 앞에 영상들 많이 공부하게 시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영상의 그 밑에 보면 상세 설명에 꼭 링크를 다 연결시켜 드려요. 뭐 보시면 좋다, 뭐 보시면 좋다. 여기서 만약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타고 들어. 그 영상 보면 또 연관된 게 있어요. 잘 타고 보시면 좀 발전적인 야구를, 좀 더 윤택한 야구를, 그리고 실수가 적은, 예측하지 못한 공도 그래도 까지 않고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인 야구인이나 엘리트 선수가 될 수 있다. 특히 프로는 인류 캐칭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오류는 되지 말자고요. 이게 오가 아니에요. 오류는 가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 넘버 세븐이었고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콧물도 질질 나오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 포수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쌰.